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직장 앞쪽에 요도를 감싸고 있는 남성 생식기관의 하나입니다. 정액의 3분의 1 정도를 만드는 곳인데 40대 이전의 젊은 나이의 전립선은 밤톨 모양으로 약 20g 정도 무게의 부드러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젊은 남성의 전립선은 밤알 정도의 크기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져서 달걀 크기, 사과 크기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전립선 내부를 지나는 요도를 눌러서 여러 배뇨장애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커진 전립선과 이로 인한 증상이 있을 때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거의 모든 남성이 일생에 한 번쯤은 겪어가는 남성의 숙명적인 질환이긴 하지만요, 치명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를 방치한다면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상부 여러 기관의 손상을 유발해서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조기에 진단하고 또한 다양한 치료법도 개발되어 있어서 치명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 전립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커지게 되는 노인성 질환의 일종이라고 봤을 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그 빈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10년 전에 비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4배 내지 많게는 6배까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40대부터 비대가 시작했어요. 60대에서는 50%, 70대에서는 80%, 80세 이후에는 90% 이상의 남성에서 조직학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설이 있지만 대개 노화에 의한 변화, 남성 호르몬 변화에 의한 것 두 가지는 힘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전립선이 커지고 있는 사실에 입각하면요, 노화에 의한 변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사춘기 이전에 사고 등으로 거세가 되면 나이가 들어도 전립선 비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 관련이 있는 인자들로는 비만이나 유전적인 요인, 인종, 환경, 식생활,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립선이 크면 요도나 방광경부의 압박도 심해져서 증상도 심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전립선의 크기와 증상의 정도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더라도 전립선에 탄력이 있으면 배뇨장애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은요, 전체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요도 부위의 전립선이 집중적으로 커지고 전립선 부위에 탄력이 없다면 배뇨장애 증상이 전립선 크기에 비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체로 60대 이전에 전립선이 많이 커진 경우에는 크기에 비해 증상이 심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뇨제나 알코올의 섭취 등으로 배뇨량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아니면 척추 마취나 당뇨병, 뇌혈관 질환 등과 같은 방광의 적절한 수축에 영향을 주는 질환을 동반할 때, 혹은 요도 관략근을 수축할 수 있는 약물 등을 복용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급성요폐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 등을 처방받을 때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고요, 지나친 수분의 섭취나 알코올의 섭취 시는 주의해야 합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젊은 층의 전립선 크기가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체형이 커지고 있고 식이의 형태가 동물성 지방 섭취가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체형이 크고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많은 북유럽인들에게서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높은 이러한 이유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커진 전립선은 그 크기에 비례해서 배뇨장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비록 전립선은 커져 있지만은 전립선과 요도 부위에 충분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어 배뇨 시 폐쇄를 심하게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이러한 질환들을 감별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광이나 요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방광 문제로는 신경인성 방광, 과민성 방광, 방광 결석 등 방광 내 이물 등이 있을 시에 배뇨가 힘들어지고 빈뇨 등의 방광 자극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요도 문제로는 요도 협착이 있을 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배뇨 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환들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감별이 어렵지 않지만요. 전립선 비대증과 동반되어 있을 때는 어느 질환이 주 원인이 되는지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대개 환자의 증상이나 가족의 병력을 들어보면 진단이 가능하고 병원에서는 다른 질환과 감별 진단이나 합병증 유무나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환자의 증상은 진단과 치료 방법의 결정은 물론이고 치료 후 효과 판정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지를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IPSS라고 하는데요. 설문지는 인터넷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것으로 전체 7가지 증상 점수하고 1개의 생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7가지인데요. 평소 지난 한 달간 소변을 볼 때 이를 경우를 생각해서 대략 5번의 소변을 본다면 다음에 불편한 증상이 몇 번이나 나타나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것입니다. 증상은 잔뇨감, 빈뇨, 소변이 끊어지는 단락뇨, 급하게 보는 급박뇨, 소변 줄기가 가는 세뇨, 소변이 빨리 나오지 않는 주저뇨, 그리고 야간 빈뇨로 최고 점수가 5점, 최저점이 0점으로 전체 합산의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합산한 증상의 점수가 0에서 7점까지는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보고요. 8에서 19점은 증상이 중간 정도이고 20에서 35점은 증상이 아주 심한 것으로 판정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소변을 보는 상태로 평생을 보낸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라는 생활 만족도를 보태면 완벽한 IPSS가 되는데요. 치료의 선택이나 치료 후 효과 판정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전립선을 직접 직장에서 만져볼 수 있는 직장 수지 검사, 그리고 요 검사, 요석 검사, 그리고 소변이 남는 양을 검사하는 잔뇨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로서는 PSA, 전립선 특이 항원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초음파 검사나 요도 방광 내시경 검사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검사들을 모든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교적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진단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립선 암 등의 감별을 위해서는 PSA 검사가 꼭 필요하고 전립선 암의 감별 진단을 위해서는 경직장 전립선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PSA는 우리말로는 전립선 특이 항원치라고 하는데요. 전립선 암을 진단하는 단일 검사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수치를 봤을 때 2.5 나노그램 이하를 정상치로 보고 있고요. 4 나노그램 퍼센트 이상 경우 전립선 암일 확률이 25에서 35%에 달하고요.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PSA는 전립선 암 이외에도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개인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의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치료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즉 IPSS 점수가 7점 이하일 때는
3 내지 6개월 단위로 검진 후에 집중 관찰하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살피는 대기요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증상이 중간 정도인 경우 IPSS 점수 8에서 19점 정도일 때는 약물 치료를 권유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IPSS 점수 20에서 35점 사이는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증상만으로는 따지지 않고요. 동반된 합병증이라든지 전립선 크기 등을 같이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이 노화의 한 과정으로 생각해서 현재 본인이 느끼고 있는 배뇨장애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불편이라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커진 전립선에 의한 여러 증상들이 있음에도 조기에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변이 너무 오랫동안 방광에 잔류해 있음으로 해서 요로 감염이나 방광 결석이 생길 수도 있고, 배뇨 시 과다한 긴장으로 혈뇨나 급성 요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이 방광에서 신장으로 역류함으로써 신장 기능의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의 정도입니다. 우선 증상이 경미해야 하고 전립선 암이나 다른 질환과 감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커진 전립선으로 인해서 상부 요로기관, 즉 방광이나 신장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대기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약물은 크게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소변이 쉽게 나오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다른 하나는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방광을 안정시켜주는 약물을 추가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성분은 정반대의 효과로 오히려 투약 후에 많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선택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의 정도가 중등도 이상일 때는 약물 치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중에도 배뇨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배뇨 장애로 인한 방광이나 신장의 손상이 진행된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관의 장애나 인지장애 등으로 약물 섭취 자체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꼭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적응증과 여유를 가지고 수술을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적응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절대적 적응증으로는 반복적으로 소변이 막히는 급성 요폐를 일으키는 경우나 방광 결석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아니면 배뇨 장애로 인해서 신장 기능에 손상이 있을 때나 혈뇨나 요로 감염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적응증으로는 배뇨 후에도 잔뇨가 많이 남아 있을 때,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네, 거의 모든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에서 피부 절개나 개복술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에서는 요도를 통한 경요도 내시경적 전립선 절제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합병증도 적고 수술 시간도 많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전립선이 많이 크지 않아서 모든 수술 후에 합병증을 피하고 싶고,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전립선을 절제하지 않고 묶어만 주는 전립선 결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질환에서의 수술과 마찬가지로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마취가 불가능한 경우와 출혈성 소인 등이 있어서 수술 후 지혈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술 금기증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수술법이 개발되어 있어서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좋지 않더라도
적응이 가능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수술 자체의 위험도는 크지 않아서 수술의 근개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배뇨 장애가 커진 전립선이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은 꼭 필요합니다. 고령의 환자에서 배뇨 장애가 있지만은 방광의 문제와 같이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전립선 절제술 후에 많은 분들이 정액이 요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방광으로 역류함으로써 체외로 보이지 않는 역행성 사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소변을 자기도 모르게 흘리게 되는 요실금을 일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립선을 절제하지 않고 우뭇감만 주는 전립선 결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합병증이 적고 전신 상태가 비교적 불량한 환자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많은 반면에 배뇨 상태의 개선에는 기존의 절제술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배뇨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은 주의를 요합니다. 가장 흔한 약물은 감기약인데요. 감기약 속에 포함된 항콜린성이나 항히스타민 성분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항우울제나 항파킨슨 약물이나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약 처방을 받을 때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사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네, 아직까지 밝혀진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몇몇 연구에서 만성 전립선염에서 발견되는 일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만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변이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전립선이 커진다는 상황은 비슷하지만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별개의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전립선에 대한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는 커진 전립선에 의한 배뇨장애 증상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을 늦추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전립선 검사 시에는 전립선 특이항원을 비롯한 다양한 검사를 선행하기 때문에 전립선의 어떠한 질환이든 검사만 선행한다면 전립선 암에 대한 진단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한 전립선 절제술을 받으셨더라도 전립선 암에 대한 정기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위한 전립선 절제술 시에는요, 전립선 요도 부위에 전립선이 주로 제거되고 전립선 암이 주로 발생하는 피막 부위의 전립선은 남기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립선 절제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적지 않게 전립선 암이 진단되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절제술은 요도를 막고 있는 전립선을 제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변은 아주 시원하고 편하게 됩니다. 수술 후 일시적 불편감으로는 오랫동안 막고 있었던 전립선이 갑자기 제거됨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소변이 급해지는 급박요나 자주 보게 되는 빈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래지 않아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가끔은 수술 시 요도 관략근의 손상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수술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요실금의 발생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많이 복용하고 있는 그러한 제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극히 일부에서 효과를 입증하는 치료를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 결과에서는 확실한 임상 효과를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목적으로서는 복용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전립선 질환이 있을 때 온열 치료의 개념이 생긴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때 회음부를 따뜻한 물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반신욕을 하면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전립선 안에 근육이 심하게 수축되어 있는데 이럴 때 따뜻한 물로 반신욕 또는 좌욕을 해주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열 치료는 일부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피합니다. 음주는 가능하면 적당히 하고 지방 위주의 고칼로리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식품이나 약품, 의료기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요. 배뇨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성년이 되어서 커지는 장기는 전립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는데 남성 호르몬과 노화가 기여한다는 점에 차가 난다면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남성 호르몬이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의 섭취에 대해 신경을 쓴다면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을 일부 늦출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치료를 조기에 시행해서 2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광이나 신장 기능의 손상을 막을 수도 있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